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상기체라 그랬을 때 PV 다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온도 높여졌다. 그럼 이렇게 돼요. T3. 온도를 낮춰주게 됐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이상기체일 땐 이렇게 돼. 근데 실제 기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높여졌을 때는 이상기체는 실제는 거의 다르지가 않아. 근데 온도가 낮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갔다가 플랫한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온도를 좀 높여주게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요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하고 어디 경계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온도를 우리가 이제 TC라고 부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영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영역이냐면은 가스에서 리퀴드로 상변이가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전체 전부 리퀴드가 나오는데 리퀴드 커브고요. 이쪽은 어떤 커브냐면은 가스가 있는 커브. 그래서 이쪽이 상변이가 일어나는 영역이야.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상변이가 일어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돼. 그래서 어느 점에서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게 돼. 자, 이 커브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임계점이라고 부르는데, 임계점보다 낮을 때는 상변이가 감지가 돼요. 이것도 상변이고 이것도 상변이죠. 근데 임계점보다 높을 때는 그런 영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얘가 상변이가 나타나게 해주는 온도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를 조심해서 그려야 돼요. 여기는 급격하게 올라가. 근데 여기는 완만하게 들어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리퀴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우에는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압력을 많이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부피가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 리퀴드의 성질이죠. 반면에 여기는 어떻죠? 압력을 조금만 변화시키더라도 부피가 많이 바뀌어요. 그 가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릴 때는 급하게 그려야 되고 여기 그릴 때는 이제 천천히 그려줘야 된다. 저 임계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800년대 중반에 어떤 실험이 유행했냐면은 기체를 액화시키는 실험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처음에 기체 액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상온에서 압력을 가해죠.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제 액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체들을 액화시켰는데 어떤 기체들은 아무리 압력을 가해주더라도 액화가 되지가 않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O2, N2, H2, 헬륨 이런 것들은 아무리 압력을 가해주더라도 이게 액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얘네들이 영구 기체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어요. 이 영구 기체 의미는 뭐냐면은 얘는 기체로만 존재하고 액체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체들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들고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온도가. 임계점이라는 온도가 있어서 임계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이게 절대로 상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지만 얘는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TC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상변이가 관측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얘네들이 액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임계점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O2의 임계점이 얼마냐면은 TC가 O2가 154.6K, N2가 126.2K, H2가 33점, 많이 떨어지죠. 헬륨은 5.2K. 그래서 얘네들은 이 온도보다 낮춰줘야만 액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는 액화시킬 때 압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온도를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면서 처음에 O2가 액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더 낮춰줘 가지고서 N2가 액화가 돼. 그 다음에 온도를 더 대폭 낮춰줘서 뭐가 액화가 되냐면 헬륨이 액화가 되고, 그 다음에 H2가 액화가 되고, 최종적으로 액화된 것이 뭐냐면은 헬륨이에요. 헬륨은 누가 액화시켰냐면은 온네스라는 사람이 얘를 액화시키게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럼 인계점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 인계점은 이 상변이가 왜 일어나는 거죠? 상변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퀴드 상태나 리퀴드 상태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분자 간 만약에 분자 간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계점이 0개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에커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죠? 인계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가 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냐면은 분자 간 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은 인계점은 그냥 0개야. 모든 온도에서 전부 다 에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계점은 뭐를 반영하냐면은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0장의 주요 탑픽은 뭐냐면은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하는 파라미터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예를 들면 보일링 포인트.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서피스 텐션. 그다음에 베이퍼 프레셔. 그다음에 지금 또 뭐가 인계점이 분자 간 인력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분자 중에 가장 분자 간 인력이 작은 게 뭐라는 얘기죠? 헬륨이 가장 분자 간 인력이 작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계점도 실제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스 중에 LNG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LPG 많이 들어봤죠? 지난 시간에 LNG는 잠깐 얘기했었죠. LNG는 내추럴 가스를 액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성분은 뭐냐면은 얘는 메탄이 LNG의 주성분이에요. 이거는 리퀴드 페트로륨 가스라고 해서 얘는 뭐가 주성분이냐면은 프로판, 부탄이 주성분이에요. 둘 다 액체 상태로 만들거든요. 운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메탄을 액화시키는 메탄의 인계점하고 프로판하고 부탄의 인계점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가 더 인계점이 높을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메탄의 분자 간의 인력하고 프로판이나 부탄의 분자 간 인력을 비교해 봐라라는 거랑 똑같아. TC를 측정을 해보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57도씨야. 그러니까 상온보다 훨씬 높아. 얘는. 따라서 얘는 그냥 웬만한 온도에서 압력 가해주게 되면요 그냥 에커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에커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반면에 메탄은 어떻게 했어요? 프로판이나 부탄에 비해서 분자의 사이즈가 작아졌잖아요. 그 말은 분자 간의 인력이 되게 작아. 그래서 TC도 굉장히 낮아. 얘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82도씨야.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내추럴 가스를 수입할 때 배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액화를 시켜줘야 돼. 근데 액화 시키려고 보니까 인계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82도씨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82도보다 높았을 때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줘도 액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천연가스를 액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온도를 마이너스 82도 수입보다 아래쪽으로 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LNG 선 있잖아요. LNG 선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를 마이너스 82도씨보다 낮춰주는 그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LNG 선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장이에요. 10장.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구나.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PV 다이어그램이고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물에 보면은 어제 나눠줬던 프린트물 뒷짝에 보면은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3차원 페이지 다이어그램. 이 다이어그램은 PVT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PV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보일 때가 있고 PT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한번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내가 지금은 PV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PT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T, V가 아닌 T인 페이지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물의 PT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뭐 이런 식이겠네. 여기가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바로 인계점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임계점보다 높았을 때는 상변이가 일어나지가 않아. 이쪽 영역은 액체하고 고체가 구분이 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굉장히 재미난 실험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촉이 여기 있거든요. 촉이 상태야. 그래서 압력을 높여줘.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 도달을 해. 그러면 여기 뭘 지나가게 되죠? 상변이 점을 지나가게 돼.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여기서 상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스 상태였는데 요 지점에서 이제 가스에서 리퀴드로 상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지점에서.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렇게 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때는 처음에는 가스고 나중에는 리퀴드인데 상변이가 관측이 되지가 않아.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변해가지고서 어디서 이게 가스가 리퀴드로 바뀌는지 그걸 구분할 수가 없다. 서서히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같은 상태죠. 하지만 이쪽으로 갈 때는 상변이가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리퀴드하고 가스는 연속이라는 거죠. 어떻게 딱 칼로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물의 페이지 다이그램인데요. 물의 페이지 다이그램은 통상적인 페이지 다이그램하고는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은 이 부분이 달라요. 이쪽이 왼쪽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물은.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 페이지 다이그램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보통 이렇게 돼 있어. 보통 이렇게 이렇게 있어. 보통은 이게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게 돼 있는데 물은 좀 특이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리퀴드 상태에 있던 놈을 압력을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솔리드가 돼. 리퀴드에다가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솔리드가 돼. 이게 보통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현상. 근데 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솔리드였던 놈을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리퀴드가 돼요. 거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은 특이하게도 솔리드보다 뭐가 더 밀도가 높다 그랬냐면 리퀴드가 높다 그래. 이 그림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솔리드를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줄여주게 되면은 밀도가 증가하면서 리퀴드가 돼버려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승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승화는 뭐냐면은 솔리드에서 바로 가스로 상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승화라고, 리퀴드 상태를 갖춰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불러요.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일기압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에 위치해. 여기에 일기압이야.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대기압에서는 승화가 발견되지 않는데 CO2 같은 경우는 일기압이 어디냐면 여기가 일기압이야. 여기가 일기압. 그래서 대기압하에서 뭘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상변이가 일어나는 걸 같습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그러네요. 드라이 아이스, 고체 드라이 아이스를 그냥 대기 중에 내버려 두면 하얗게 기체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승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0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뭐냐면은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분자 간의 인력.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분자들을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자, 보일링 포인트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봐라라고 질문해.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떤 게 큰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똑같은 문제로 자, 임계점이 큰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봐.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큰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의 주된 토픽은 분자 간의 인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장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챕터 11장. 자, 11장은 10장에 비해서 살짝 어려워져. 11장의 토픽은 솔루션이에요. 11장은 자,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리퀴드가 이렇게 있어요. 용매가 있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용질이 녹아 있는 것을 솔루션이라고. 이거는 용매. 얘는 용질. 뭐가 녹아 들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부려. 우리가 이제 차차 배우겠지만 용액의 연력학적인 성질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냐면은 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용질이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솔루션의 연력학적인 성질이 많이 바뀌게 돼요. 11장의 주제는 이제 솔루션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솔루션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파라미터가 이제 농도인데, 자, 우리 책에는 세 가지 농도가 정리되어 있어요. 세 가지 농도. 자, 첫 번째 농도는 뭐냐면은 몰 분율이라고 봅니다. 몰 프랙션, 영어로는 몰 프랙션. 기호로는 X라고 표기를 해요. 자, 이거는 간단해요. X는 분모, NO는 뭐냐면은 용매의 몰수, N2는 용질의 몰수, 분의 N2. 이렇게. 분모는 전체 몰수가 되겠죠. 그 중에 용질이 차지하는 몰수가 얼마냐, 그것을 우리가 몰 분율이라고 불러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몰랄 농도, 몰농도. 우리나라 말로 몰농도. 영어로는 몰랄. RITY. 기호로는 뭐라고 표기하냐면은 이제 라지 M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랄 농도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몰라 LITY. 기호로는 스몰 m을 쓰게 되겠어요. 자, 얘도 분수거리거든. 얘도 분수거리고 얘도 분수거리예요. 여기 둘 다 여기에 N2가 들어가. 분자는 똑같아요. N2는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이거는 용질의 몰수라고 그랬어요. 자, 라지 M과 스몰 M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분모에서 나와. 자, 먼저 몰농도에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용매의 부피가 분자에 들어가게 돼 있어. 반면에 몰랄 농도에서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용매의 미안하다. 여기 용매가 아니고 용액이다. 미안. 분모가 용액의 부피. 여기는 용매의 질량 이렇게 된다. 자, 단위가 있겠죠. 단위는 뭐를 써야 되냐면은 리터 단위를 써야 돼. 리터 단위. 용매 질량도 마찬가지로 단위가 있죠. 이때 단위의 질량은 뭐냐면은 킬로그램. 이것이 농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농도를 배울 거예요. 세 개의 농도. 몰 분율, 몰 농도, 몰랄 농도 세 개를 배울 거야. 왜 세 개를 배우느냐? 몰 분율을 이용을 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할 거냐면은 라울의 법칙을 설명할 거야. 이제 곧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베이퍼 프레셔, 예를 들면 베이퍼 프레셔하고 라울의 법칙을 뭘 가지고 설명할 거냐면은 몰 분율이라는 농도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설명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몰 농도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아마 1학년 때도 배웠을 거예요. 삼투압이랑 상관이 있어요. 삼투압을 설명할 때 몰 농도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몰랄 농도는 어떤 거 설명할 때 쓰냐면 끓는 작업으로. 또는 어는점 내림. 요런 현상들을 설명을 할 때
몰라는 농도를 이용하게 돼. 그래서 농도가 쓰임새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 몰농도. 특정한 몰농도를 만드는 방법이 책에 간략하게 설명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몰농도. 예를 들어서 내가 1몰 농도 용액을 만들려고 그래요. 1몰 농도 용액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용질이 분자량이 얼마냐면 용질의 분자량이 예를 들어서 100g이었다고 해봅시다. 1몰당 100g. 그러면 요 분자의 1몰 용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무슨 뭐 비커 같은 게 있겠죠? 여기에다가 1몰 농도니까 용질이 얼마가 필요하죠? 1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용질 100g을 먼저 딱 집어넣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용매 1리터를 부어줘. 그럼 얘가 1몰 용액이 될까요? 이게 1몰이 100g이니까 100g 집어넣어주고요. 달아서 그 다음에 용매 1리터를 부어줘.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든 용액의 몰 농도는 1몰 농도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그렇지. 정의가 뭐죠? 정의가? 용액의 부피지 용매의 부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용매 1리터를 집어넣으면 용액의 부피는 1리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용매를 부어, 이게 뭐 용지 이렇게 집어넣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용매를 부어주는데 이게 전체 부피가 1리터가 될 때까지 부어주는. 얼마 집어넣을지 몰라. 용매를 얼마를 집어넣어줘야 1리터가 될지를 모른다는 거야. 부어주면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게 전체 부피가 1리터가 되도록 용매를 부어줘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서 농도를 얘기했었죠, 농도. 방금 얘기했지만 용액의 연력학적인 성질은 농도에 의해서 많이 이제 좌우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은 그럼 농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가 질문이죠. 어떻게 측정? 결론은 뭐냐면 얘는 적정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농도를 수용액의 농도를 측정을 해요.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용을 해서 적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화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 에서 일어나는 반응.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화학에서 첫 번째는 3년기 반응. 대표적인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은 환원 반응이 또 대표적인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반응이냐면은 침전 반응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용액이었는데 뭘 딱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럼 고쳤다고 그냥 딱 떨어져요. 침전 반응. 이 세 개가 대표적인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 중에서 적정도 마찬가지로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요 두 개의 반응을 바로 적정을 이용해서 적정 반응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산염기 적정도 있고요. 산화환원 적정도 있어요. 각각의 반응을 이용해서 적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요 각각의 반응은 일반학 1에서 다르지 않고 일반학 2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은 일반학 2를 배우게 되면은 각 반응에 대해서 챕터 하나씩 할당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일반학 1에서는 요 반응을 스페시픽하게 배우지는 않고 그냥 단지 적정을 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정도만 배우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적정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농도를 측정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비커 안에 BR-가 녹아 있어요. 얘가 부피가 얼마냐면은 50ml 비커에 BR-가 녹아 있어요.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BR-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뭘 하냐면 적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을 하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어 주냐면은 여기다가 Cl2를 집어넣어줘서 Cl2하고 BR-가 반응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BR-의 농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L2의 농도는 알고 있어. 적정하려고 하는 요놈은 농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얘가 농도가 얼마냐면 0.05몰 농도야.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 줬을 때 적정이 끝날 때까지 그 적정 엔드포인트까지 부피가 얼마가 되냐면은 30ml 집어넣었다고 해서 이게 데이터야. 50ml짜리 BR-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CL2를 사용했는데 얘는 농도가 0.05몰이고 엔드포인트까지 30ml를 집어넣었다. 그랬을 때 얘의 농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BR-의 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은 CL2하고 BR-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만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BR-의 농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응식이 써지냐면 이렇게 두 개의 BR-가 1몰의 CL2랑 반응을 해서 된다는 거죠. 이런 반응식이 있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CL2하고 BR-는 1대2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반응식이 주어져야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BR-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게 0.05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농도예요. 요거는 BR-의 부피.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농도 하고 뭐랑 같아야 될까요?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0.05 곱하기 0.03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2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2가. 왼쪽은 뭐죠? 왼쪽은 BR- 부피에다가 농도 곱했으니까 BR-의 입자의 수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여기 0.05는 CL2의 농도, 0.03은 CL2의 부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2가 들어가야 돼요. 왜 2가 들어가야 되죠? 2대 1로 반응하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케이스예요.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비슷한 케이스예요. 여기 이번에 뭐가 들어가냐면 철이가가 녹아 있어. 여기 비커 안에 철이가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적정을 해. 근데 이때 적정은 뭐냐면은 산염기 반응이 아니고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을 해서 얘의 개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뭘 집어넣냐면 이때는 MnO4-를 집어넣어서 얘하고 얘를 반응시켜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을 해서 얘의 농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가 농도가 얼마냐면은 우리 책에 나온 얘를 그대로 써주자면 0.09625 몰 농도. 적정에 사용된 부피는 얼마냐면은 0.02634리터였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만으로는 얘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다시 말하면 1대5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철이가의 농도 내지는 몰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몰수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에도 곱해주면 되겠죠. 0.09625 곱하기 0.02634. 중요한 건 여기다 뭐를 곱해야 되냐면 5를 하나 더 추가시켜줘야 돼. 왜 5가 필요하죠 이게? 이거 하나 다 철이 5개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5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산염기 반응이든지 산화환원 반응이든지 적정을 이용을 해서 시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응식. 이 반응식을 모르면은 이거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은 뭐냐면은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 반응식을 만드는 얘를 방법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 반응이에요. 커퍼설파이드. 요 반응에 산화하는 반응인데 요 반응 좀 길쭉한 요 반응. 요 반응에 반응 개수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거.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이거든요. 자, 몇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은 6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어렵지는 않아. 복잡할 뿐이지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첫 번째 스텝은 이 반응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 거. 첫 번째 스텝은 여기 산화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반쪽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으로 두 개 반쪽 반응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커퍼 설파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상은 지워버릴게요, 그냥. 귀찮은 거. 이게 반쪽 반응. 나머지 반쪽 반응은 뭘까요? NO3 마이너스가 뭐로 바뀌냐면은 NO로 바뀌는 거. 이렇게 돼. 이게 첫 번째 스텝이 두 개의 반쪽 반응으로 나누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다양한 원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산소하고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개수를 맞추는 것이 두 번째 스텝이에요. 먼저 커퍼들이죠. 커퍼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이거 맞춰져 있어요 이미. 설퍼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이거 맞춰졌어. 여기 나이트로젠 하나 있고 하나 있기 때문에 다 맞춰졌어, 그죠? 산소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이 경우에는 이미 다 맞춰져 있다는 그래서 더 손댈 게 없어. 그럼 남아 있는 게 뭐죠? 산소하고 수소를 맞춰줘야 돼. 그 중에서 먼저 산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 산소의 개수. 세 번째 스텝.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게. 자, 산소의 밸런스는 어떻게 맞춰주냐면 산소가 모자른 쪽에 뭐를 집어넣어주냐면 물을 집어넣게 되겠다는 거예요. 물. 자, 봅시다. 이 반응에서 오른쪽에 산소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물을 몇 개를 집어넣으면 4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산소 4개, 여기도 산소 4개, 산소의 개수가 맞춰졌어. 자, 여기는 산소가 3개잖아요. 여기는 하나죠. 그러면 오른쪽에 산소가 2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물을 2개를 집어넣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산소의 개수가 맞춰졌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수소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스텝이 가장 까다로워. 자, 왜 까다롭냐면은 산소의 수준을 맞추는 데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반응이 산성 용액에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염기성 용액에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우리 책에서는 이 반응이 산성 용액에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소의 개수를 어떻게 맞춰주는가가 나와 있어. 자, 산성 용액에서 일어날 때 수소의 개수는 어떻게 맞추냐면은 수소가 부족한 쪽에 뭐를 집어넣어주냐면은 H3O+를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그의 반대쪽에 뭐를 집어넣어주냐면은 물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수소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란 거죠. 수소가 부족한 쪽에 H3O+, 그 반대쪽에는 똑같은 식으로 물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쪽에 수소가 공급이 됩니다. 반대로 염기성인 경우에는 한쪽에는 H-를 집어넣어주고 다른 쪽에는 H2를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염기성인 경우에는 물에 집어넣은 쪽에 산소가 보충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어느 케이스냐면 바로 산성 용액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부족한 쪽에 H3O+, 반대쪽 H2를 집어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 수소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수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은 8개
H3O 플러스를 집어넣어줘. 그리고 왼쪽에 또 뭘 집어넣어줘야 돼? 따라서 8개 물을 집어넣어줘야 돼. 근데 이미 4개의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8개가 들어가니까 12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가 4개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뭘 집어넣어줄까? 4개 H3O 플러스를 집어넣어주고 여기에 4개의 물을 집어넣어줬는데 이미 2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6 이렇게 해주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스텝까지 밟게 되면은 모든 원소의 숫자가 맞춰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전하량을 맞춰줘야 돼요. 전자를 추가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자, 왼쪽은 어떻게 되죠? 커퍼설파이드 물 중성이잖아요. 왼쪽은. 오른쪽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8 플러스 1이 8개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돼? 플러스 8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 8. 여긴 중성인데 여긴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중성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다 몇 개 뭐를 집어넣어주냐면 8개의 전자를 집어넣어줘야 여기도 뉴트럴, 여기도 뉴트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여기 전자 몇 개 집어넣어야 되나? 3개의 전자를 집어넣어줘야 여기 중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5번째 전하량까지 맞춰주게 돼요. 자, 근데 위쪽 반쪽 반응에서는 몇 개의 전자가 방출되죠? 8개의 전자가 방출이 돼. 위쪽 반쪽 반응에서. 근데 아래쪽 반응에서는 3개의 전자만 받게 돼. 전자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자수를 맞춰줘야 돼. 마지막으로 전자수를 밸런스 시켜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윗시계는 몇을 곱해주냐면은 윗시계는 곱하기 3을 해줘. 윗시계는. 그 다음에 아랫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랫시계는 몇을 곱해주냐면은 곱하기 8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24개가 나오고 여기도 2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자 없어지고 여기 전자가 없어져서 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요 최종적인 식은 뭐가 나오냐면은 최종적인 식은 얘가 3이 나오고요 얘가 8이 나와. 그다음 여기는 8분자의 H3O 플러스가 나와. 그다음 여기는 3 나오고 SO4는 몇이냐면 3이 나와. 그 다음에 NO는 8개. 물은 몇 개가 나오냐면 12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산화환원 반응에서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토탈이 8단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지만 8단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좀 복잡할 뿐이지.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적정해서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만 적정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미지 치료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복잡하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에서 용어를 하나 배우고 넘어가요. 용어가 뭐냐면은 디스프로포셔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학 2에서 아마 전기학 배울 때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용어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스프로포셔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일한 분자가 동시에 산화가 되기도 하고 환원도 되기도 하는 현상을 디스프로포셔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우리 책에 나오는 얘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자, 이거 봐요. 요 놈이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O2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중성 분자니까 0가가 되겠죠? 물에서는 얘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에서는 산화수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요 놈이 어떨 때는 마이너스 2가가 되고요. 어떤 놈은
영가가 돼. 산화가 되기도 하고 환원도 되기도 하죠, 그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스프로포셔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반학 이 시간에 한번 배우도록 하세요. 용어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이 이제 11장의 메인 토픽으로 들어가. 농도 측정하는 것까지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퍼 프레스를 배울 텐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순수한 용매예요. 용매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이제 리퀴드 페이지예요. 얘가 기화가 돼. 이렇게 기화가 돼.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이퍼 페이지라고 불러요. 내가 얘를 갖다가 1번 분자라고 지칭을 하도록 할게요. 1번은 그러니까 용매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순수한 용매만 쓸 때 이 베이퍼 프레셔를 구해보니까 이게 P1 제로라고 해봅시다. 이 베이퍼 프레셔가 P1 제로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를 녹이려고 그래. 별표가 용질이에요. 요거는 내가 2번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용질이에요, 용질. 용질이야. 근데 이 용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 책에 이 용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non volatile solut라고 이름을 짓고 이거 무슨 색이냐? 용질인데 non volatile 얘는 기화가 안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표현해 1번 용매는 기화가 되는데 요놈 별표 친 용질은 얘는 기화가 되지가 않아. 얘는 기화가 되지 않고 얘만 기화가 돼. 이때 얘의 역할이 뭐냐? 얘의 역할이 얘가 기화가 되는 것을 방해시킨다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표가 없었을 때는 얘 베이퍼 프레셔가 P1 제로야. 근데 용질이 들어갔을 때 베이퍼 프레셔를 P1이라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X1 P1 제로랑 같다. 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라울의 법칙. 자, P1 제로는 뭐라고요? 용질이 없을 때, 용질이 없고 순수한 용매만 했을 때 베이퍼 프레스를 P1 제로라고 불러요. P1은 뭐라고요? 여기에 별표 표시인데 용질이 녹았을 때 베이퍼 프레스를 P1이라고 불러. 근데 그 값이 어떻게 된다고? P1 제로에다 X1을 곱해줘요. 근데 X1이 뭐라고요? X1이? 몰 분율이라고 그랬잖아. 몰 분율. 몰 분율은 정의상 어떻게 되죠?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이게 1보다 작아야 돼, X1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P1하고 P1제를 비교해보면 P1이 더 작아져야 되는 얘기죠. 그죠? 낮아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 별표친 용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얘가 기화가 되는 것을 낮춰주게 되는 역할인 거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게 P1 제로예요. 요게 P1 제로. 순수한 용매의 베이퍼 프레셔. 내가 별표를 집어넣어줬어. 그러면은 그때 베이퍼 프레셔 P1이라고 그러면 P1은 여기다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순수한 용매 베이퍼 프레셔는 P1 제로였다가 별표 표시한 넌 벌러타일 솔루트를 집어넣으면 딱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 값이 얼마라고요? 요거는 P1은 X1 P1 제로. 자, 그럼 이게 얼마큼 떨어지느냐? 요거 델타 P1 제로.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라울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델타 P1 제로는 어디서 어디를 빼주는 거죠? P1에서 P1 제로를 빼주는 거겠죠. 요 차이는. 근데 P1은 뭐라고요? 라울의 주장이 하면 이렇게 표현돼. X1 P1 제로 빼기 P1 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P1 제로를 묶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근데 X1은 몰 분율이에요, 분율. 그러면은 몰 분율의 정의에서 X1에다가 X2를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게 되냐면 당연히 두 개만 섞여 있으니까. 두 개만 섞여 있기 때문에 1번 분자의 분율하고
2번 문제 분율을 더해주게 되면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x1 빼기 1은 어떻게 되죠? 빼기 x2 이렇게 된다. 따라서 요 놈이 얼마가 된다는 거냐? 빼기 x2 p1 제로다. 베이프 프레셔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빼기 x2 곱하기 p1 제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나중에 다시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다시 이제 주로 들어가서 요것은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고요. 요거 라울의 법칙. 용지를 집어넣었을 때 용매 베이퍼 프레셔는 x1 곱하기 p1 제로이기 때문에 베이퍼 프레셔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x1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선형으로 그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 이거죠. p1은 x1 p1 제로야. 내가 그림으로 그려주려고 그래. 요게 x1이야. y축이 p1이야. 그럼 여기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x축이 x1, y축이 p1. 그럼 직선시일이 이렇게 돼. 이 기울기 얼마가 되는? p1 제로.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용매 분자 베이퍼 프레셔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면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불러. 그리고 이제 용어 정의야.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용액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상 용액이라고 불러. 이상 기체는 뭐죠? 이상 기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는 것을 이상 기체라고 부르잖아요. 이상 용액은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용액을 이상 용액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상 기체가 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죠? 이상 기체는 기체 분자 간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죠. 그럼 질문은 이상 용액은 왜 이상 용액일까? 왜 이상 용액은 라울의 법칙을 따를까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이상 용액은 용액을 구성하는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상 용액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용액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분자 간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용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분자 간에 인력이 없으면 용액이 아니고 기체가 돼야 돼. 이게 기체가 아니거든요. 용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분자 간에 인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래서 이상 용액을 정의할 때 용매나 용지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는 것을 이상 용액이라고 하게 되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 용액이 뭐냐는 거지. 이상 용액이. 이상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용액에는 용질도 있고 용매도 있잖아요. 용질 간의 상호작용, 용매 간의 상호작용하고 용매 간의 상호작용이 모두 다 동일한 놈을 이상용액이라고 부릅니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걸 이상용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놈들, 용질 간에, 용매 간에, 그리고 용질과 용매 간에 상호작용이 모두 다 같은 놈들을 이상용액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지만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벗어나죠. 그죠? 용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상 용액은 그냥 아이디어란 용액이고 실제 용액은 라울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베이퍼 프레셔 커브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 직선이 아니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로 뜨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실제야, 이게 실제. 이거는 이상 용액이고 실제로 관측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용액은 이 직선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놈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놈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용액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아래쪽은 뭐가 될까요?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용액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또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요 직선일 때는 이것들이 다 동일할 때 우리가 직선으로 보인다 그러는데 그럼 어떨 때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고 어떨 때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일 거냐가 질문이죠. 먼저 어떨 때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떨 때?
여기 아이고. 여기 동그라미 친 용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기화가 돼. 그래서 여기 기화가 생기는데 얘가 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얘가 그냥 기화가 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여기 뭐가 있지? 여기? 다른 용매 분자들이 얘가 기화가 되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는 거야. 얘가 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 결합을 끊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용매 분자가 있을 때는 어쨌든 이 결합을 끊어서 딱 올라가.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용질이 녹아 들어가네. 그래서 동그라미가 뭐로 대체되는 거죠? 별표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별표로. 근데 이 결합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동그라미 있을 때에 비해서 별표 용질이 들어갔을 때 이 결합이 더 강해.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기화가 안 된다는 거지. 예상보다. 그래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는 거예요. 요때는 어떨 때라고? 요때는 얘가 별표가 들어가나 동그라미가 들어가나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동그라미가 있을 때나 별표가 있을 때는 이 결합이 변화가 없어. 그대로 그냥 직선이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별표가 들어가게 되면 이 결합이 강해질 때가 있어. 용매와 용질 사이에 결합이 강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용매와 용매 사이에 인력보다 용질과 용매 사이의 결합이 더 강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다시 말하면은 용매 간의 상호작용보다 용질 간의 상호작용이 더 클 때가 있어요. 더 클 때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어떻게 될까? 섞으면은 용매에다가 용질을 딱 섞어야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부피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더 결합이 강하니까 이 분자의 거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야 돼요. 자,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거라 그랬죠?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일 때는 용매와 용매의 상호작용보다 용매와 용질 상호작용이 더 커. 그러면은 부피가 어떻게 될까? 섞었을 때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 강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용질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요 놈은 발열 반응이 될까요? 흡열 반응이 될까요? 이 결합이 더 강해진 게 들어왔잖아. 에너지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열이 방출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얘도 발열 반응이라 발열 반응.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일 때는 어떨 때냐? 용매와 용매 상호작용보다 용매와 용질 상호작용이 더 클 때다.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면서 부피는 줄어들고 발열 반응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은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반대. 이거 전부 구동어가 반대로 가면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떨 때 네거티브 디비에이션, 특별한 예가 뭐냐?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용매 용질이 뭐고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용매 용질이 뭐냐? 자,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거. 아세톤. 그리고 클로로포름. 아세톤과 클로로포름의 솔루션이 대표적인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케이스예요. 아까 언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고 했네? 다시 보면은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용매와 용매 혹은 용질과 용질 간의 상호작용보다 용매와 용질의 상호작용이 더 클 때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얘끼리 아세톤끼리의 결합력, 클로로포름끼리 결합력보다 아세톤과 클로로포름의 결합력이 더 크다라는 거야. 왜 크냐? 요 결합 때문에. 요게 뭐죠? 이게 강력한 수소 결합이에요. 클로로포름끼리는 수소 결합이 없어요. 아세톤끼리도 수소 결합이 없어요.
그러나 아세톤과 클로로포름끼리는 이런 수소 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랍니다. 그럼 또 뭐 보면 될까요?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는 뭐냐? 에탄. 그 다음에 워터. 얘는 대표적인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이는 케이스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얘끼리의 결합력이 얘하고 얘끼리의 결합보다 더 큰 경우라는 거예요. 이때는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을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 이상 용액의 정의가 뭐냐?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의 정의가 뭐고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의 정의가 뭐냐? 그럼 언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냐? 언제? 요때 용매와 용매 혹은 용질과 용질 간의 상호작용보다 용매와 용질 간의 상호작용이 더 클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을 보면서 동시에 부피는 줄어들어야 돼. 섞게 되면. 그리고 이게 발열 반응이 된다는 얘기죠.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은 거꾸로 생각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할 거거든요. 순수한 용매 베이퍼 프레셔는 P1 제로. 뭘 섞어 넣어. 그럼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져. 얼마큼 떨어진다고요? 빼기 X2 곱하기 P1 제로만큼 떨어진다. 그 기억을 했어요. 네? 지금 할 것은 뭐냐면은 끓는 점 오름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요. 이게 온도고 여기 베이퍼 프레셔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베이퍼 프레셔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원래는 얘는 직선은 아닌데 그냥 직선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용질을 집어넣어줘요. 용질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선이 이건 순수한 용매 베이퍼 프레셔 커브야. 용질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옆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옆으로. 그래서 동일한 온도에서 원래는 베이퍼 프레셔 이만큼 됐어야 되거든요. 뭘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자면 요게 순수한 용매 베이퍼 프레셔. 뭘 집어넣어줘. 그럼 베이퍼 프레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은 1기압에서의 온도가 끓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요게 TB가 끓는 점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용매 끓는 점은 얘야. 근데 용질을 집어넣어줘. 그럼 베이퍼 프레셔 커브가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면서 끓는 점이 어떻게 되죠? TB 프라임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증가하게 돼.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은 뭐냐면 얼마나 증가하느냐. 순수한 용매 끓는 점이 용질을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증가하느냐, 얼마나 끓는 점이 올라가느냐를 계산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는 순수한 용매의 베이퍼 프레셔 커브거든요. 얘가 원래는 직선은 아니에요. 근데 근사적으로 얘가 직선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직선. 직선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있게 되겠죠. 그 기울기를 내가 S라고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뭔가 녹였어. 그러면 이게 평행 이동을 해버려. 그러니까 얘도 직선이야. 얘도 직선. 자, 그러면은 요 값이 뭐가 되죠? 요 값이 원래 베이퍼 프레셔가 여기였어야 되잖아. 근데 녹였더니 여기로 떨어졌잖아. 요게 뭐가 되냐면 바로 베이퍼 프레셔 차이니까 델타 P1 제로가 된다는 거야. 델타 P1 제로, 델타 P1 이렇게. 용매 분자의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될까요? 끓는 점이 TB에서 TB 프라임으로 올랐으면 요게 바로 끓는 점 오름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것분의 요거가 뭐가 돼야 되죠? 기울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될까요? 델타 TB 분의 요게 델타 TB죠. 그 다음 요거가 되겠죠? 델타 P1 이렇게 줍니다.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근데 델타 P1이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델타 P1이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빼기 X2 P1 제로 빼기 X2 P1 제로라고 했었죠. 빼기 델타 빼기 X2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없어지겠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P1 제로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여기 1기압이라는 거지, 1기압. 맞네? 그래서 이놈이 1로 바뀌게 되는 거지. 끓는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S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죠? 얼마나 끓는 점이 올라가느냐, 요 값을 하고 싶은 거죠, 요 값. 뭘 하고 싶은 거죠? 얘를 하고 싶은 거야, 얘를. 그래서 식을 이동을 해. 그러면 델타 TV는 요게 왼쪽으로 가고 S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S분의 X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X2는 두 번째 분자, 다시 말하면 용질의 몰 분율이에요. 용질의 몰 분율이니까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전체 분자 수의 용질의 몰수가 되겠죠. X2의 정의. 자, 여기서 다시 보면은 자, NO는 용매예요. N2는 용질이야. 보통의 경우는 어떻죠? 보통의 경우는 용매의 몰수가 용질의 몰수에 비해서 훨씬 커요. 얘가. 그래서 얘는 근사적으로 지워도 돼. 이 N2는 용질의 몰수고 NO는 용매의 몰수거든. 보통은 용매의 몰수가 엄청 커. 그래서 N2 지워준다고 해서 달라질 거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얘는 뭐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NO는 용매의 몰수거든. 용매의 몰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용매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겠죠. 용매의 몰수는 용매의 질량을 용매의 분자량으로 나눠요.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줄 거냐면은 M1을 라지 M1을 나눠줘. 그럼 여기 분모에는 라지 M1은 여기로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놈을 여기로 올려. 그러면 이게 없어져. 자, 여기가 M1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래서 1000을 나눠줘.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1000을 곱해주게 돼. 지금 끝났어. 자, 그래서 얘는 끓는 점 얼음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내 얘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KB라고 부르요. KB. 자, 그 다음 요 놈이 뭘까요? 요 놈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N2가 뭐죠? 용질의 몰수예요. 용질의 몰수. 근데 분모는 뭔가요? 용매의 질량이죠. 그죠? M1은 용매의 질량이잖아. 근데 다 이게 1000으로 나눠줬으니까 요것은 킬로그램 단위의 질량이 될 거예요. 용매의 질량이 될 거예요. 킬로그램 단위. 왜 킬로그램? 1000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10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분자는 용질의 질량, 분모는 용매의 질량인데 1000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몰랄 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몰랄 농도.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다. 결론이거든요. 결론. 자, 이 식에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KB 곱하기 M으로 되는데 이쪽 부분은 뭐로부터 유도되는 거죠? 용질로부터 유도되는 거죠. 용매의 질량, 용매의 몰랄 농도잖아요. 앞부분은 근데 뭐에서 결정이 되죠? 앞부분은 라지 M은 용매의 분자량이잖아요. S는 어디서 나온 거죠? S는 기울기인데 뭐의 기울기죠? 순수한 용매의 기울기예요. 순수한. 다시 말하면 얘는 어디서 유도되는 거죠? 이거는
용매에서 유도되는 거. 용매. 얘는 용질로부터 유도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식에 보면은 용질의 종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게 어떤 용질이 녹아있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냥 농도만 들어간 거잖아. 용질의 농도에, 용질의 종류에 무관해. 근데 얘는 어떻죠? 용매는 라지 M1 용매 분자의 베이퍼 커브의 기울기. 이거는 용매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이거는 이 부분은 용매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양이에요. 이 부분은 용질 종류에 무관해. 농도만 알면 끝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총괄성이라고 부르죠. 용매가 딱 주어져.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용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별표를 녹이려고 그래. 그래서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측정하려고 그래. 그때 요 용매가 뭐냐? 용매가 뭐냐만 딱 결정이 되면은 요게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별표를 집어넣든 삼각형을 집어넣든 네모를 집어넣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용질의 농도만 똑같으면. 이해가네? 용매가 딱 결정이 되면은 KB가 결정이 돼버려. 이건 확 바뀌어버려. 그 다음에는 요 안에다가 별표를 녹이나 네모를 녹이나 세모를 녹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 뭐만 같으면 되죠? 용질의 농도만 같으면 돼요. 이런 현상을 총괄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끓는 점 오름에 관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끓는 어느 점 내림도 비슷한 방법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델타 TF는 KF 곱하기 M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어느 점은 내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좀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끓는 점 오름은 비교적 일반학 시간 때도 유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얘는 유도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일반학 시간은 안 다루는 거야. 하지만 식의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방금 봤지만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에는 무슨 농도가 필요한 거죠? 몰랄 농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라울의 법칙은 무슨 농도가 필요했나요? 몰 분율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느 점 내림과 관계돼서 재밌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어느 점 내림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 맞는지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순수한 물에다가 이게 물이야 물. 뭔가를 넣은 다음에 어느 점이 이 식을 따라가는지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자, 순수한 물의 어느 점은 얼마냐면 원래 0도죠. 그래서 이게 0도예요. 그래서 뭐를 먼저 넣었냐면은 아세틱 애시드를 넣었어요. 아세틱 애시드. 그랬더니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쭉 직선. 아세틱 애시드는 이거예요. 얘를 이렇게 녹였더니 몰랄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 식 그대로 그냥 쭉 떨어지더라고요. 별 이상한 게 없어. 그런데 NaC를 녹였더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매가 결정이 되면은 이게 결정이 된다고. 지금 똑같이 떨어지지 않고 2배 더 떨어지네. 두 배 더 떨어지더라는 얘기. FCS를 하니까 더 급하게 떨어져. 4배 더 빨리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발견이 있어. 아세틱 애시드는 물속에 녹여도 그냥 이 상태로 유지가 돼. 근데 NaC는 물속에 녹이면 어떻게 돼? 얘가 해리가 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해리가 되면서 하나를 녹였지만 물속에서는 몇 개처럼 행동하냐면은 2개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2배 더 떨어져야 된다는 2배. FCl3를 녹이면 어떻게 되죠? Fe가 하나가 나오고 Cl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녹이면 4개가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4배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해질이라는 게 있는데 전해질은 물속에 녹이면 해리가 돼서 몇 배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돼. 아레니우스가 그런 주장을 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삼투압 보도록 합시다.
삼투압은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반토막이에요. 여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녹아 있어. 용질이 녹아 있어. 이게 용매가 이렇게 있겠죠. 동그라미는 용매고 별표는 용질이에요. 용질이 여기에 녹아 있어. 근데 반토막의 성질은 뭐냐면은 용매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용질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반토막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죠? 요 반토막 안에는 농도가 고농도잖아요. 바깥에는 저농도잖아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농도가 같아지려면은 용질이 빠져나오면 되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해. 반토막이기 때문에. 근데 뭐만 들어갈 수 있죠? 용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용매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 이렇게 농도를 줄이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요 높이를 재면은 이 높이를 H라고 그랬네. H라고 그러면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삼투압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려는 힘이 생겨가지고 수위가 높여져서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높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삼투압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토리첼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삼투압은 기호로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고요. 토리첼리 식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높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압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식이에요. 자, 이거는 이 식은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삼투압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삼투압이 1번 식을 이용해서 삼투압을 측정을 했더니 그 삼투압이 이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게 누가 주장하냐? 반트호프가 주장하는 식이다. 자, 여기 농도가 뭐냐? 요게 몰 농도라는 거예요. 요 C가 농도인데 이게 몰 농도라는 거예요. 근데 요 식이 굉장히 재미있는 식이야. 왜 재미있는 식이냐면 요게 몰 농도기 때문에 몰 농도 C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C가 몰 농도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는 몰수, 분모는 용매 부피가 되기 때문에 C 대신에 뭘 써줄 수가 있냐면 V분의 N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그러면 V를 왼쪽으로 옮겨요. V를 왼쪽으로 옮겨 어떻게 해요? 파이 V는 NRT가 돼버리네. 반토프식을 쓰면. 근데 이 식이 무슨 식이랑 비슷하죠? PV 이퀄 NRT랑 똑같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나 삼투압을 만들어내는 그 용액의 입자는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나 삼투압 방정식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체처럼 액체도 마찬가지로 입자들이 행동하는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삼투압은 어떤 농도에 상관이 있는 거죠? 몰 농도. 그 다음에 라울의 법칙은 몰 분류. 그 다음에 끓는 점 얼음 어느 점 내리면 뭐랑 상관이냐면 몰 농도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세 가지 다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농도 측정에서 어디에 쓰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지만 농도를 측정하면 농도로부터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량을 측정하는 데 써요. 사실 삼투압이 예전에는 뭐 하는데 주로 썼냐면은 삼투압을 이용을 해서 농도를 측정하고 그 농도로부터 뭐를 측정했냐면 분자량을 측정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삼투압의 주된 용도가. 자, 왜 그러냐면은 농도로부터 분자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 몰 농도는 어떻게 측정이 되죠? 이게? 용질의 몰수를 부피로 나눠준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은 용질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특정한 부피에
뭘 집어넣어 줄 거야. 어떤 특정한 부피에 집어넣어 줘. 그러면 뭐를 측정하는 거죠? 부피 측정하는 거죠. 부피는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떠한 질량을 갖고 있는 용기를 집어넣을 때 뭘도 측정하는 거죠? 질량도 측정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아는 거야. 부피. 몇 그램 집어넣느냐 이건 우리가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투압을 이용하면 뭘 측정하는 거죠?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하니까 뭘 하는 거죠? 몰수를 아는 거예요. 몰수. 근데 이 식에서 질량을 알고 몰수를 하니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분자량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농도를 측정하면서 하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분자량을 측정하는 데 쓴다는 거죠. 삼투압은 보통 분자량을 측정하는 데 썼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은 지금 농도 측정하는 것이 삼투압만 농도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투압도 농도 측정할 수 있지만 방금 전에 배운 끓는 점 우름이나 어는 점 내림도 농도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이퍼 프레셔 로우링, 델타 P1 압력이 얼마나 떨어지냐도 다른 단위의 농도지만 다 측정할 수가 있어. 근데 왜 주로 삼투압만 주로 이용했었냐? 삼투압. 그 책에 나와 있어. 똑같은 분자량을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삼투압은 아까 뭐를 측정한다고 그랬죠? 삼투압은 높이를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놈을 녹이잖아요. 삼투압은 H가 얼마가 되냐면은 무려 22cm가 올라가. 그러니까 금방 측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끓는 점 오름은 얼마나 떨어지느냐? 0.0004 켈빈밖에 떨어지지가 않아. 올라가지가 않아. 끓는 점이 오르긴 오르는데 너무 작게 오르는 거야. 측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델타 피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삼투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투압을 측정해도 되고 끓는 점 오름을 측정을 해도 되고 베이퍼 프레셔가 얼마나 떨어지나 측정해도 되는데 가장 많이 변하는 게 뭐냐면은 삼투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삼투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통 분자량을 측정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방법 안 써.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웬만한 고등학교에도 뭐가 있냐면은 질량 분석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었죠. 매스 스펙트로미터가 있어.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냥 버튼 한번 딱 누르게 되면 분자량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거를 쓰지 삼투압까지 측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괄성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11장에서 중요한 챕터인 게 분별 중류가 있는데요. 분별 중류 하기 전에 마지막이구나. 자, 지금은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케이스는 여기 이렇게 용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 동그라미 용매 분자들이 이제 기화가 되죠. 근데 뭘 녹였다 그랬죠? 뭘 녹였어? 이게 용질인데 얘는 무슨 용질이라고 그랬냐면은 non-volatile 솔루트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용매는 기하지만 용질은 기하지가 않아. 얘가 기화되는 것을 뭐 방해하든지 도와주든지 그런 역할만 하는 거야. 자, 다음 시험부터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얘는 볼로타일 솔루트. 다시 말하면 얘도 기하가 돼. 둘 다 기하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 가지고서 볼 것이 뭐냐면은 이제 분별 중류고요. 분별 중류는 사실 공대 화학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화학과 가면은 화학과는 큰 기둥이 있거든요. 하나가 물리화학이고 하나가 유기화학이에요. 공대 화학과에서는 분별 중류가 그 큰 기둥 중에 하나에 해당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원유 같은 것을 갖다가 분류해서 중윤이, 경윤이, 휘발유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게 쓰는 것이 분별 중류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 책에는 굉장히 축약적으로 나타나가지고서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분별 중류 하게 되면은 11장에 마치게 돼요. 그 다음에 11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일반학 1에서 가장 어려운 챕터 20장 분광학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하고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질문하고 싶은 거 없으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